그 발제문을 사실 이제 전날에 받아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발제문에서도 얘기를 해주신 정치의 양극화 혹은 극우 세력이라고 이제 요새는 많이 다들 규정을 하시는데 이 세력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화된 대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민주노총에서 왔잖아요. 민주노총은 약간 여기 계신 다른 패널분들과 이제 발제자 분과의 소속과는 좀 다른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바로 대중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부터 이준석 같은 사람까지 있고 민주노총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민주노총이 민주노총답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약간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 그러니까 정치 제도나 이런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좀 발생했던 정치 제도나 아니면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좀 고민을 했던 점은 대중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한 것인가 약간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발제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광장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저는 공동체나 공론장이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부재했던 시민들의 어떤 열망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창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 나갈 때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도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었고, 그 집회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장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꼭 이제 민주주의 자체를 이렇게 좀 부정하는, 그러니까 계엄을 어쨌든 암묵적으로 옹호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어떤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주장들이 우리의 그 집회에서 나왔던 어떤 민주주의의 확대 아니면 이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확대랑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장들이 이렇게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엄청난 위기의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좀 고민이 드는 것은, 대중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드는 것은,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에요. 사실 이제 민주노총에서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구호를 내걸긴 했는데, 전 내란 세력에 대해서 물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중들을 청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산과 다른 새로운 조직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먹힌 이유가 대관절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결국에 종합해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심화시키는 방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아까 반페미니즘 정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반페미니스트들의 그런 인터뷰를 보면 페미니스트들이 탄핵 집회 갔으니까 우리도 반대 집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런 인터뷰에서 드러났던 어떤 진영 논리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혹은 정치적 현응감을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이유 없는 반대, 내 이해관계랑 사실 그렇게 크게 관계없는 반대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누적이 되었을까 했을 때,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지금 사회의 현실이나 시민들의 삶에 대한 진단,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잘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진영 논리나 적대감이나 정치적 효능감이 극심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도 대중조직이다 보니까 조합원들 중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 약간 이런 사람들과 이제 밀착해서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그냥 어떤 맞는 주장을 본다고 바로 그것에 설득되지 않고 본인의 삶이나 본인의 삶의 조건들을 돌이켜보고 그것과 그 주장들을 이해하는 어떤 교육이나 토론의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공동체나 조직이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약간 이런 작업들을 민주노총에서도 잘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벌써 시간이.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노동권의 문제인데요. 아까 발제문에서도 말벌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말벌들을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왜 부끄러웠냐면, 말벌들이 지금 민주노총의 투쟁 사업장들, 그러니까 투쟁하고 있는 노조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핍박받는 노동자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 이 관계가 너무 역전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민주노총이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말벌들은 사실 노동자로 보면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정말 불안정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실업자들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분들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안과 어떤 대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좀 많은 공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사실은 이 이후에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공약을 분석해 봤을 때 노동권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노동 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노동권의 신장을 위한 노동 정책들을 계속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민주노총이 감시하고 계속 요구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쨌든 민주노총 자체가 굉장히 지금 사실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도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간의 격차가 되게 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되게 큰데요. 사실 어떤 여기서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랬을 때 그동안 민주노총이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은 산별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별로 이제 꼭 조합원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노동자들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 노동 조건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교섭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되고 노동조합도 민주노총도 사실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저를 포함한 민주노총 일부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해왔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